자, 그럼 이제 백제의 식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사기 기록을 보면 고유왕 28년, 서기 261년에 왕은 자줏빛 큰 소매가 달린 도프와 비단 바지를 입고 금으로 된 꽃으로 장식된 검은 관을 쓰고 가력들을 두르고 검은 가력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 정사를 보았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유왕 이 무렵에 백제 관리들의 복식이 이제 제정돼서 실시가 되는 시기로 그 정도 되면 이제 국가의 체제가 잡히고 국가의 중앙 통치가 완성되면서 중앙 집권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본 상상도가 바로 이 오른쪽의 그림들입니다. 보통 무령왕릉에서 나온 금관에 금 관식을 꽂고 있는데 그 관식이 앞으로 꼽혔을까 양옆으로 꼽혔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장식으로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앞쪽에 어떤 박산 형태의 장식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옆으로 꼽히는 것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더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이 옆으로 관을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백제 국왕의 복식의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신발에 중심을 두어 본다면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여기에 초점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왕의 신발은 검은 가죽신이었다. 그리고 신발이 검기도 하지만 머리에 쓰는 관도 고구려는 흰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는데 백제는 오라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다. 그래서 아마 머리와 발의 신발의 색깔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백제의 관의 형태와 식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백제에 사셨던 분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고구려는 그래도 고구려 고금벽화가 남아있어서 그 생활상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백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양식공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나라 시대에 500년 전후한 시기겠죠. 그때 양의 원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소역이에요. 그분이 양나라를 개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워낙 한 50여 년 가까이 황제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위를 했던 분인데 사실 제위 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552년에서 554년에 황위에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양나라의 그 당시의 황제, 본인이 황제를 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 양무제의 신을 맞이했는데 그때 양나라로 왔던 사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직공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예빈도죠. 사신을 맞이하는 어떤 그림. 이것이 워낙 양직공도가 유명해서 후대에 그려진 그림들마저도 양직공도로 포장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백제 사신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원본이 아니고 북송대, 그러니까 11세기에 다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3나라의 사신들만 남아있는데 다행히 그 중에서 백제의 사신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백제의 사신 옆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백제국사, 백제국에서 온 사신. 백제는 오래전에 동해에서 나왔고 마한에 속하였다. 동진 의희 중에 여전, 성이 여시입니다. 부여에서 왔는데 부처는 지금 떨어져 나갔고 여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 전지왕입니다. 백제. 그리고 송원가 중에는 여비, 비왕입니다. 그리고 제나라 영명 중에는 여태, 동성왕이죠. 그리고 등이 모두 중국의 관장을 받았다. 양나라 초에 동성왕을 정동 장군에 제소하였다. 여러분 동성왕 잘 아시죠? 문제왕이 475년에 지금의 서울에서 웅진으로 선도를 하죠. 그 뒤를 이은 왕이 이제 동성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무령왕입니다. 그분이 이제 보통 2년 521년에 여융이 이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기를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했다라고 하였다. 역사서에는 이것을 기록을 갱이 강국이다.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입니다. 바로 521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바로 1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웅진 지역에서는 갱이 강국 1500주년 행사도 지금을 이런 것을 준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도성은 지금 말하면 지금 서울이죠. 서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마라고 부르고 읍을 담노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담노는 중국의 군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노가 22개, 전국을 22개로 나누어서 왕족을 보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런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백제 사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 검은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가죽 신을 단화라고 할까요? 장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목이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신을 신은 이런 사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백제의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금동 신발이지만 이것은 일상생활의 용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족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의 백성들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집신이나 나무신을 신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에 보면 마한인들은 집신을 신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백제의 집신이 부여 지방의 궁남지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집신이 출토된 것만도 한 60여 점이 됩니다. 여기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왼쪽 거는 이제 복원을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있는 건데 위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이런 사진들이 출토된 집신의 형태들입니다. 이것들을 복원하면 아마 아래와 같은 그런 집신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흔히 집으로 만든 집신이고 좀 더 아마 고급스러운 것들은 왕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왕골로 만든 신발은 미투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에서는 마리전이라는 관청을 두어서 미투리를 전문적으로 관청하게 했다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대부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모자의 나라로 할 만큼 반드시 뭔가를 쓰고 다녔습니다. 모자를 안 쓰는 것은 굉장히 참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쓰는데 이거는 수건을 갖다가 둘러매서 쓴 형태의 여기에 집신을 신는 모습, 이것이 평민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금동식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구려의 금동식리는 판이 없고 여기에 발등이나 이런 부분을 바늘로 꿰매서 이 신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걸 살펴봤는데 신라는 바닥판이 있고 그리고 이 앞판이 있고 또 뒤쪽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바로 이 측면에서 양쪽에서 못을 박아서 바닥을 결합을 시키고 백제는 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측판이 좌측판과 우측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키는데 신라에서는 좌우측에서 고정을 시켰는데 백제는 바닥판을 위에 발등과 그리고 뒤꿈치에서 여기다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사용하는 못돌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판들을 갖다가 발등과 뒤에서 고정시킨다. 이것이 신라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위를 이렇게 고정 못으로 박은 거에 따라서 이런 바닥판과 위에 측판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 금동의 어떤 철사로 여기 연결시켜서 마치 바늘을 하듯이 묶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마도 신라도 그런 형태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위에 등 형태를 보면 신라의 위가 발등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백제의 금동신발 식리는 아래로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백제의 금동신발과 신라의 금동신발의 형태상 차이점이고 또 백제의 금동신발과 신라의 금동신발의 결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 백제 지역에서도 금동식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앞서 신라의 지역에서 금동식리가 25켤레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백제 지역에서도 한 20군데 정도에서 금동식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금동식리가 나온 지역을 살펴보면 지금의 한성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화성의 요리 지역 그리고 서산 또는 여기에 공주 또는 부여, 익산, 고창 더 내려가면서 나주
또는 여기 고흥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 올라가면 해동 지역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강원도 쪽에서 나옵니다. 원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들일까요? 바로 그 지역의 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살펴보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진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주 지역만 하더라도 안쪽에 있지만 내륙의 수로가 물길을 타고서 쭉 남한강을 타러 올라가면 원주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로교통이 발달 지역들이고 경기도 화성 역시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이고 서산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세종 지역은 서해 지역에서 분산과 서천 지역 사이에 있는 금강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면 부여가 나오고 공조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지금의 세종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물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또는 익산이나 고창 지역도 바다 쪽이나 물길 쪽에 가까운 곳이고 나주 역시 이쪽에 목포 쪽에서 영산강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나주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주 지역도 지도상에는 안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닷길과 물길로 해서 연결되는 거점 중에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신라에서도 앞에서 보았지만 그 경주 지역 외부에 이런 승리들이 나온 지역들. 자,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그 지지역의 거점. 그 지역의 유력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 백제나 신라의 어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자기의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유력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방의 호족들한테 이게 무엇인가 내려줍니다. 그때 내려주는데 무엇을 내려줘야 좋아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을 아주 폼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관이나 또는 금동 식리 이런 것들을 내려주게 되죠. 보통 이제 사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낸 사여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금동관이고 또 그리고 금동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금동 신발의 역사적 의미나 의의를 찾아본다면 바로 최고의 이색품이며 중앙과 지방과를 연결하는 상징물이며 그 지역의 유력자를 대표하는 바로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례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무덤은 최고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동신발이 출토된 것을 유심히 살피고 그 지역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백제의 식리 형태는 어땠을까요? 시기적으로 좀 빠른 백제 식리들은 300년대 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무렵에 세종의 연기 나성리 출토 식리를 보면 여기 이제 식리가 위에 출토 이런 장면이고 목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식리의 바닥판이고 이게 이제 위에 위판입니다. 그런데 아래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문, 근데 비스듬히 있으니까 사격자문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의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위에 바닥판에 깔리고 그리고 위에 판은 요철의 무늬가 있는 철자문 이런 형태의 그런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격자문은 이미 여기서 보시면 우리 원래국 시대에 보이는 말의 방울, 말탁이나 마탁이나 동으로 만들었기는 동탁이라 부릅니다만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천안 청강동 지역에서 보이는 마영 대구 흔히 우리 빠끌이죠, 빠끌 허리띠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무늬들이 여기 보이는 사격자문입니다. 백제 이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문양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여기에 무늬로서 활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격자문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변형돼서 파생된 문양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계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파생되어 나온 문인지 무엇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인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수촌리 고문 이루문도 똑같은 형태, 바닥판은 사격자문, 위에는 어떤 철자문 그런 형태의 식리가 여기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촌리 파르문인데 이 수촌리 지역에서 한 서너컬 내 식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공반되어 나온 금동관이 있는데 이거는 금동관은 여기에 용무늬가 투각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금동관이었죠. 주위는 이제 보통 이렇게 화염무늬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염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름의 모양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운기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유는 이 용이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뭐 이런 운기문을 넣어야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운기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용의 문양들이 이런 식리 문양으로 채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관의 모습을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성 요리 출토 식리를 보면 앞에서 본 나성리일 것이나 공주의 수촌일 것이나 문양 요소가 똑같습니다. 다락판은 격자문, 사격자문, 그리고 위판은 어떤 철자문,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서 같은 형태로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백제 식리의 전형적인 모습인,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400년 전후한 시기, 어쩌면 400년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식리의 연대들이 아닐까. 아니면 뭐 400년 전후한 시기,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안쪽으로 보는 분도 있고 400년 초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시기일까, 400년 전후한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공 길들이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식리는 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런 철자문인데 비해서 바닥판은 아까 사격자문인데 격자 부분을 거기는 그 바탕을 파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디자인이 좀 이상해요. 일단 처음에 도안은 사격자문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낸 것이 네모나게 마름모꼴로 여기를 파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형되어 나온 문양인 것은 분명한데 형태 만드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주 촌리에서는 1호본, 3호본, 4호본, 8호본 뭐 이런 정도에서 식리가 나왔는데요. 경향신문 2007년도 기사를 보니까 수촌리 3호본 식리는요, 이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맨 위에 출토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토되었으니까 이게 거의 파스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살살살 걷어냈더니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닥판입니다. 보시면 여기 금등못, 여기 스파이크를 이렇게 박았죠. 그 스파이크는 바로 여기 보이는 연꽃 문양, 여기에 이제 요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금동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뭐 용이 들어가는 것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용이 수촌리 지역에서만 용이 들어간 게 나옵니다. 뭐 2켤레, 뭐 3켤레 정도인데 여기 용과 연꽃이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연꽃이 이제 막 피는 측면의 연꽃, 그거는 여기 보시는 연잎파리가 보여주는 연꽃, 이렇게 해서 여기 용과 연꽃의 무늬를 여기에 넣어서 장식하는, 아마도 금동 제품에서 연꽃의 무늬 것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용과 연꽃이 삽입시계에 보면 백제 금동 대향로에 어떤 받침이 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과 용의 발끝에 탁 잡고 있는 것이 연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태가 금동 대향로의 모습까지 연결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모습이 수촌리 3호본 식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마도 400년대 초반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식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것이 어느 나라 것인지 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식리들이 계속 출토됨으로 해서 이것이 맞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전하기를 공주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양 형태나 식리의 발등을 처리한 형태나 조립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백제 식리와 아주 똑같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제의 식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는 수촌리 4호본의 금동관의 모습도 역시 1호본에서 나왔던 금동관의 모습처럼 용이 들어가 있는 문양, 그리고 여기 깃 형태, 근데 이렇게 막 새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태. 여기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금동 신발. 신발이 바닥도 용의 문양, 그리고 위에 위판도 용의 문양으로 되어 있는 식리가 수천리 4호분에서 출투가 되고 있습니다. 1호분에서 나온 금동관이 앞서서 보셨듯이 여기에 이러한 사극자문과 철자문의 어떤 식리와 공반되어 나온 금동관이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금동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선 것인데 이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이 수촌리 바로 3호분에서 나오는 식리의 문양으로서 이것이 식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는 뭐 앞서 3호분과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1호분과 3호분 차이도 뭐 시기적으로 차이 난다면 한 세대 정도 뭐 그 안팎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식리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금속공예품에서 용이 문양이 왜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겠죠. 아무래도 뭐 용의 문양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몽촌두성에 출토된 여기 쪼가리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 진식대금구의 한 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여기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는데 그리고 풍납토성이나 여기 화성다창리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용이 문양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속품이지라고 찾아보니 바로 이런 진식대금구의 한 편이더라.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편들은 바로 전체적을 다 구성해 보니 여기 보이는 이런 바클에 나타난 용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한 일부분이더라. 그래서 결국 백제에서의 용 문양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금속 공예품의 용의 문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 5세기 중반대에 가면 서산 부장리 지역에서 부장리 식리에서 보면 이게 뭐 다 부스러져 가지고 지금 잘 형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굴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바닥은 귀관문 안에 용문과 봉황문이 투두되어 있었고 측판은 여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철자문이었다. 바닥판은 좀 바뀌었습니다. 바닥판은 여기서 보니까 그 당시에 부장리 5호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보니까 금동관 안에 육각형의 흔히 여기는 귀관문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백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귀관문이고요. 삼국시대에서도 가장 빠르게 보이는 귀관문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뭐 고구려 고금벽화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백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런 귀관문의 형태가 부장리 금동관에서 나오고 있고 금동관만 아니라 부장리의 그 금동신발의 바닥판에 이런 육각형의 귀관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귀관문이 본격적으로 변한 것은 아마 여기 고창 봉덕리 이름원에서 나온 금동식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육각형의 귀관문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다양한 무늬 형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1년 5월 4일자 아침 5시에 이걸 임명시켰더라고요. 이계환 경향신문의 선임 기자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 당시 출토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 댓글도 막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가 있도록 존귀함에도 코로나19로 미천이 드러난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를 좀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세계적인 명품이죠. 류일동 저리가라네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다뤄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심리를 내면서 같이 출토된 것들이 보시면요. 이게 중국제 최고급품의 청자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령왕릉의 탁잔에서도 보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잔과 받침대가 있는 것들, 뭐 뒷구이 장식들, 귀걸이,
이런. 그러면서도 여기는 뭐 일본 스에키, 일본 제품 이것도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고요. 무덤의 구조는 굉장히 석재가 정연하지 못하고 뭔가 대충 막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이 이걸 정교하게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요것도 뭐 기사에 올려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따다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문양들을 보면은요, 귀가문 안에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측면 이런 데는 뭐 하트 모양의 불꽃 무늬, 제가 보기엔 불꽃이 아니고 이렇게 구름의 운기문 같은데, 하여튼 뭐 육각, 그리고 육각형 틀 안에 봉황, 용, 사람 얼굴을 한 새, 인면, 그리고 인면조, 쌍조, 그리고 길상조 등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판에도 여기에 어떤 귀신 얼굴, 귀형 문이죠. 그리고 용, 역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옮겨서 여기 옮겨놔봤습니다. 이게 고구려 고금벽화에도 이렇게 역사상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또 어찌 보면 그냥 해학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바닥판은 연꽃무늬에다가 여기에 스파이크를 박았던 이런 형태들 역시 용과 그리고 귀가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양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정촌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금동 신발은 0.5mm 정도의 구리판에다가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해서 도금을 한 것입니다. 무덤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가운데 이렇게 누워 계셨고, 이게 발끝에서 금동 신발이 출토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관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봐서는 합장무였던 거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식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동 신발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기 용으로 만든 앞에 하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복원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봉정리 거에서 보셨듯이 여기에 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요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봉정리과 정총 1호분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늬도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나타나다가 거기에 수춘이 고문에서 용문양이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5세기 중반 정도에서 귀감문이 나타나다가, 여기 보니까 5세기 중반대에 나타났던 어떤 부당리에서의 귀감문 형태들은 그 안에 어떤 용과 봉황 형태만 보였는데, 여기는 이 육각형의 문양 안에 너무나 다양한 무늬들이 여기에 같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청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누구일까요? 공주박물관에서 아마 특허전하면서 만든 패널 같은데, 여기 나온 뼈가 있었는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귀가문 형태의 문양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봉덕리 것이나 아니나 요 앞에 보셨던 이런 정통 잃어본 것이나 다 백제가 서울에서 지금의 공조 지역으로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475년 이전 단계의 것으로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감문 형태의 이 정촌 고분근이나 좀 더 앞서 보았던 고창의 봉덕리 것이나 지금까지 백제 문양에서 나타나는 것들보다는 좀 더 특이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 단계 서산 부장리의 고분에서 보였던 단계보다 또 뭔가 틀립니다. 앞서 서산에 있는 부장리 것들이 어떤 중국의 남조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북쪽에서의 영향을 받은 문양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라고 생각할 때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는 472년에 계류왕이 중국 북위에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과 연관이 돼서 이런 북위 계통의 이런 무늬들이 백제 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마 상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익산이 있더니나 이후의 단계 보면은요, 투주하지 않고 점을 찍는다든가 하는 것들로 바뀌고 있어요. 앞에 그 화석 요리 그 사격자문 문양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격자문이 형태의 것들이 보이고 그 안에 이렇게 화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것들이 금동식리가 나타나고 또 그와 공반되어 혈토된 금동관들은 이런 금동관문인데요. 뭐 이런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변하긴 변하는데 뭔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475년에 한성에서 지금의 웅진으로 전도했던 역사적인 어떤 격변기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이는 금동판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뭐 좀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얇기도 하고 도금도 상당히 조금 기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어떤 금속궁의 기법으로 보더라도 그 뭔가 투주 기법에 비해서는 약간 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제 그들을 이어서 나조 신촌리 구부분 일관 절도봉을 보면 거기서 여기 입전이구 문군의 문양이 이런데요. 그런데 여기 바닥판이나 이런 측판들의 것을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식리의 어떤 연장선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6세기 523년에 백제의 무령왕이 돌아가시고 525년에 무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는 527년 돌아가셔서 다시 묘를 쓸 때까지 527년에 무덤이 완전히 닫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위에 백제의 무령왕의 식리입니다. 그리고 왕비의 식리죠. 그래서 보면 요게 앞서서 이 귀관문 형태의 어떤 그런 무늬들이 왕의 것이나 왕비의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 보이는 이런 식리의 문양들은 어떤 인동랑추 문이라든가 또는 화문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봉황의 무늬도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을 보면 중국의 남조적인 문양 요소들이 강하게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백제의 어떤 심리의 발전의 연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나조 보감리 식리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이나 어떤 위의 판이나 전부 귀관문 형태에다가 거기다 화문을 넣어서 장식하는 것이 식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긴 가는데 무엇인가 뭔가 단순화되고 또 그러면서 뭐 아까 화려했던 무엇인가에서 조금씩 이게 무슨 양식화되면서 뭐 이렇게 탁탁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백제의 금동식리는 역사는 여기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왔던 이런 백제의 식리를 장식했던 이 무늬들은 과연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관문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북이 등껍질의 무늬죠. 귀갑. 네, 이렇게 무늬입니다. 이런 귀관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귀관문이란 육각형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문양을 귀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육각형이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거는 귀관문이 아닙니다. 그냥 육각형 문양이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귀관문을 연속 육각형 무늬 아니면 육각 연계문 또는 귀관문 이런 여러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에서 이런 육각형을 표현한 것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전환시기 이 시기에도 이렇게 거북의 육각형의 문양을 표현하는 문양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형의 형태의 문양은 이런 문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집트 기원전 1425년 이집트 여신인데 여신의 옷을 보면 여기 육각형의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관문의 기원은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데 아무 데서 나타나냐?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는 품격이 뛰어난 것에서만 이런 귀관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아시아 저결에 오니까 여기 옷 문양에도 이렇게 귀관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현재 불가리아 지역인데요. 지금 흑해 지역까지 계속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이런 귀관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냥 육각형의 연결무늬들이죠. 이런 형태들의 귀관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로 넘어오기 시작해서 팔미르 지역, 지금의 이란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면은요, 천장 위에 장식하는 기하학무늬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화려하게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로 많이 장식하냐면 바로 천장 장식하는 문양으로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귀관문이 어떤 하늘을 상징하는 것, 어떤 천상을 상징하는 것, 그러면서 성스러운 무늬 중에 하나, 이런 식의 형태로서 귀관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신강 지역에 보이는 귀관문의 직물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물 형태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중국의 북부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고16국 시대의 금동 말 안장에 보이는데 이 지역에 와서 나타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귀관문의 육각형의 꼭지 부분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실은 육각형의 귀관문에서 이 꼭지, 이 결렬점이라 부르기도 하고 꼭지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육각형의 꼭지에 이런 장식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귀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귀관문의 전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위, 고원, 묘의 채색, 칠화, 목관, 이거 아마 복원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육각형이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운데 꼭지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게 점점점 바뀌는 것들은 사실은 서아시아 쪽에서 오면서 변화하는 양식인데 연주문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중국의 북위 지역으로 와서 이런 육각형의 그 꼭지점에 장식이 들어가는 귀관문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귀관문의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어떤 이슬람 사람들이 썼던 목관, 중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신들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신을 갖다가 어떤 큰 상 위에다가 그래서 관상을 만들죠. 그 위에다가 시신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관을 올려놓든지. 그래서 이런 관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런 육각형의 문양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안에 화려한 여기 보니까 그냥 귀형 무늬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봉황의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 용의 무늬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서 화려한 문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비해서 중국 남쪽의 귀관문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인동당초 들어가는 연꽃의 형태, 그리고 물고기 이런 정도. 그러면서 이런 육각형의 문양들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북쪽에서 보이는 아주 굉장히 많은 문양 요소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귀관문과 북쪽 쪽에서 나타나는 귀관문 형태는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중반쯤에 들어와서 이런 서산 부장리의 관에 또는 육각형의 무늬,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남쪽 쪽에 두는 무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용이나 봉황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바닥판에 식리편에 보이는 어떤 육각형의 문양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네. 자, 어떤 용 또는 어떤 새가 있는 봉황의 문양이 이런 것들이 육각형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창 복령이 지역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남조국계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보였던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어떤 형태의 그런 문양들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들, 형태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촌 이름에서의 귀관문 형태를 보면은 이 하늘색 부분은 이제 새 모양이고 빨간색 것은 이제 불꽃 형태의 문양,
그리고 요 다른 쪽의 모양은 뭐 인면조서나 또는 봉황 이런 문양들을 이렇게 꽉 세워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고창 복론에서 나타난 새 인면조수 그리고 신기중에서 보이는 금동의 신발의 인면조수들 것도 보이고 또 여기 보면 연꽃 문양의 것들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것들은 사실은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어떤 문화와 문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금벽화에서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렇게 어떤 기수의 어떤 형상들도 고구려의 고금벽화에서도 표현이 되더라 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무령왕의 식리에서도 보였습니다만 이런 족자나 두침 이런 장식들 또는 무령왕의 환도대비에도 육각형의 문양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왕의 신발이라든지 왕비의 신발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마 유심히 분석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령왕은 523년에 돌아가셨고 왕비는 525년인데 한 2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의 기관문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 전형적인 육각형의 문양에다가 여기에 이 꼭지점에다가 무늬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것을 보면은요, 육각형은 가는데 이 그냥 꼭지점에 장식의 문양을 넣든가 여기에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점점점 요 단계에 오면은 전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흔히 얘기하면 현지화되고 초탁화된 귀가문의 모습을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주의 보감리의 어떤 신발의 모습들도 보이고 한평의 신덕리 형태의 신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이는 경주 황남대총 북번에서 나온 은잔을 보면 육각형 문양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양들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 백자나 신라나 또는 고구려의 고금벽화나 이런 데서도 이런 육각형의 많이 문양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보문리의 부부총회 태안 이식에서는 여기에 이식의 여기에다가 귀감문을 빼곡히 집어넣어서 장식을 한 형태도 나타나고 있고 신기총의 신기에서도 보면 어떤 귀형문이나 어떤 대양 쌍조문이나 아니면 인면조서나 이런 것들이 육각형의 귀감문 안에 화려하게 장식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총의 이런 문양 요소나 안에 형태나 만드는 방법이나 결구 방법이나 신라의 것보다는 오히려 백제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제작의 방법은 주조에서 만든 아주 특이한 형태지만 나머지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생산지는 백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이것이 백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마총에 보이는 그런 안장에서도 이런 귀감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일본의 후즈노키 고분에서 보이는 말안장에도 귀감문과 무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드디어 귀감문들은 거북의 등껍질에 앉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북의 등껍질과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발전되면은 귀감문이 이제는 육각 연계문에서의 귀감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북의 등껍질과 거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육각형의 무늬들이 현대까지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근정전 1900년 좀 되기 전에 1800년대 말에 대형문이 근정전을 다시 지으셨잖아요. 거기에 상장문과 같이 들어갔던 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붙어 있어요. 물 아득할 묘자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육각형의 음판을 딱 넣어서 여기다 물 숫자를 규팅에 딱 이렇게 넣습니다. 요즘 물의 결정이 육각형이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이걸 갖다가 물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화재를 예방하는
일종의 부적으로서 거기다 넣어 주신 건데요. 바로 이제 이런 육각형의 형태로 남아 있고 우리 뭐 이런 못 가고 조선 시대에 경대에도 육각형으로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오래 살고 복도 많이 받아라 하는 이러한 무늬 형태로서 어떤 그대로 전래가 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악형은 단순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성스러운 그리고 품격이 높은 이런 상징물로 쓸 육각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고대를 넘어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하나의 어떤 패턴과 장식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 거북의 이미지와도 육각형과도 같이 연관되면서 장수를 상징하고 복을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적 의미와 같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식리는 어떤 전통적인 기악 무늬에서 출발해서 용문양의 무늬가 함께 잠시 나타나지만 마지막에는 귀가문 형태로 기획을 주면서 백제의 금동 식리로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관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장 품격 있는 어떤 기물의 장식물로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동의 식리는 어떤 관과 식리의 수밀상관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미세품이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상징물이면서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어떤 상징성들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